안녕하세요. 사이다 사연 가득한 톡톡 사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 사연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여자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날씨네요. 전 개인적으로 겨울을 좋아해서 요즘 기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언제인가요? 전 더운 것을 싫어해서 여름을 싫어해요. 사계절 중에 겨울을 제일 좋아해서 요즘 괜히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요. 다사다난했던 제 인생에도 이런 사연이 발생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은 누가 길을 걷다 저를 때려도 그냥 웃으면서 보내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제가 이러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도 시골이고 제가 태어났을 땐 더 발달이 안 된 시골이었어요. 부모님은 작게 농사를 지으셨고 제 위로 언니와 오빠가 3명이나 있는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늦둥이라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워낙 가난했던 형편 탓에 전 넉넉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안 그래도 가난한 집이었는데 부모님이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자식 중 첫째인 큰언니가 사업가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넉넉한 집이라서 우리 친정이 갖다 주는 것도 많았습니다. 부모님, 특히 우리 엄마는 그걸 보더니 반드시 부잣집 남자랑 결혼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제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대학에 가는 것보다 남자를 잘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여기저기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다 옆 동네에 있는 어떤 양복점 하는 집의 아들을 소개받았고 바로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미로 누나가 2명이 있었고 시어머니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노처녀였던 시누이가 저를 싫어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시누이를 2이나 낳은 집이었거든요. 전 형편상 시댁에서 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니 구박에 신혼 초에 이혼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대 상황상 이혼한 부부를 안 좋게 보기도 했고 우리 친정에서도 제게 참고 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것보다 밥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새벽 4시에 일어나 밥하는 것을 강요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매일 다른 국이나 찌개, 그리고 반찬을 최소 5가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침 7시에 시아버지와 남편을 깨워 밥을 먹일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늘 6시에 기상하셨는데 그때 이미 요리가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으면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덜 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셨거든요. 6시에 이미 식탁에는 완벽한 밥상이 있어야 했고 시어머니가 매일 검사하셨어요. 그러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메뉴도 일주일에 중복되는 식단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양복점을 운영하면서 아침, 저녁을 꼭 집에서 드셨는데 당연히 아침과 저녁은 메뉴가 달라야 했어요. 그렇게 최소 10가지 음식을 일주일에 다르게 준비하니 전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친정에서 요리를 자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오죽하면 저는 나중에 시장에 가서 메뉴를 조사할 정도였어요. 진짜 다행인 것은 시아버지와 남편은 입맛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난리친 탓인지 차려주면 군말 없이 먹었어요. 문제는 바로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던 둘째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단 하루도 반찬 투정을 하지 않던 날이 없었거든요. 된장찌개와 반찬 6가지를 차려놓으면 먹을 게 없다고 시어머니에게 이게 뭐냐고 대놓고 짜증을 냈어요.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어. 도대체 이 나물은 뭐야? 아침부터 고기가 넘어가? 된장찌개 그만 만들라 했잖아. 엄마, 얜 할 줄 아는 게 이게 전부야? 아, 지겨워. 좀 색다른 요리 좀 연구해봐. 엄마가 계란 후라이라도 해줄까? 우리 딸 먹을 게 없어 어떡해. 잘 먹어야 피부도 좋고 살도 빠지는데. 아휴, 얘 가서 우리 딸 먹게 소시지라도 구워. 3살도 아니고 그때 30살이 이미 넘었던 시누이를 저렇게 어르고 달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때 제 나이가 갓 20살을 넘긴 나이였는데 저 모습을 보니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직업도 없이 집에서 남자랑 선보는 게 일이었거든요. 물론 나이도 많고 예쁘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성격이 너무 별로라 남자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을 하느라 바빠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면서 제게 리모컨을 가져오라 시켰습니다. 오전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겨우 숨 돌리려고 하면 시누이는 과일을 가져오라고 했죠. 그러다 심심하면 제게 재밌는 얘기가 없냐고 말동무까지 시켰어요. 결혼했는데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시누이의 비위를 맞춰주는 시간이 더 길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굉장히 적어 처음엔 저도 어려웠습니다. 매일 표정이 하나였고 쓸데없는 말은 절대 안 하는 성격이었어요. 사람 자체가 단단해서 제가 우리 친정엄마에게 시아버진 바위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혼 때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 긴장되니까 괜히 몸둘 바를 모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이런 저를 뒤에서 많이 챙겨주셨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이거 찾으신 거 맞으세요? 제가 제대로 들고 왔는지 봐주세요. 혹시 또 시키실 일 없으세요? 아가, 나가서 아들하고 같이 뭐라도 맛있는 거 사 먹고 극장에 다녀와라. 너희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말고. 알겠지? 8시까진 와야 해. 어서 나가라. 시아버지는 저를 가끔 양복점에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원래 남편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진짜 그런 시간은 가뭄의 단비였어요. 이런 소중한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 없었다면 전 신혼 때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음식에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제사나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필이면 시댁이 큰 집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동생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다 모이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오는 손님들이 부족하게 먹으면 안 된다고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물론 그것은 제가 거의 다 준비했죠. 시장에 가서 시어머니 뒤에서 2손 무겁게 음식재료를 들고 다니는 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전 머리가 지끈거려서 내과에 가서 약을 먹어야 할 정도였어요. 명절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바로 결혼한 큰 시누이가 집에 오니 기다렸다 친정에 가란 시어머니였습니다. 큰 시누이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았는데 그 시누이가 올 때까지 전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는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시어머니는 늘 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언니와 오빠들이 많고 우리 부모님을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울며 말한 적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옛날 사람이니 저보고 이해하라는 말이었죠. 이렇게 서러움 속에서도 유일한 제 편인 시아버지를 보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전 첫째 아이가 생겼어요.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 중에 임신 경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다들 그때 임신 증상이 어떠셨어요? 전 다른 것보다 바로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아예 먹지를 못해서 임신했는데 살이 오히려 빠지는 지경이었습니다. 못 먹으니까 현기증이 심했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어지럽고 속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음식에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임신한 제게도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는 것을 강요하셨습니다. 입덧이 제가 먹는 것만 힘든 게 아니고 냄새 맡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수액까지 맞으면서 버티는 제게 시어머니는 요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그러다 제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요리하는데 자꾸 속에서 올라오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을 반복했어요. 당연히 집중하지 못했는데 임신하면 잠이 많아지는 거 아세요?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속까지 안 좋으니 제가 그날 그만 두부를 썰다 칼로 손가락을 베이게 되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너무 아파 소리 질렀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니까 시아버지와 남편도 깜짝 놀라 부엌으로 왔죠. 병원이 여는 시간이 아니라 급하게 손가락을 감싸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처치하고 응급실에서 바늘로 실을 접합했어요. 너무 아프고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와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엉엉 우니까 옆에서 시아버지가 저를 달래주셨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당연히 아침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하고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잠이 오니? 임신한 게 뭐가 그리 대수야? 난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너처럼 유난 떨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지금 요리하기 싫다고 시위하는 거잖아. 진짜 가만 보면 여우가 따로 없다니까? 에이, 엄마, 왜 그래? 설마 일부러 자기 손을 저렇게 했겠어? 만약 그런 거면 정성이 갸륵해서 우리가 봐주자. 시집 와서 음식도 하기 싫단 며느리를 우리가 어쩌겠어. 세상엔 이런 며느리도 있는 거지. 시어머니가 제게 뭐라고 하자 시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말리는 척 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임신해서 안 그래도 호르몬 때문에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았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 했습니다. 다른 말도 아니고 그냥 그만하란 한마디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감히 며느리가 시댁을 우습게 한다고 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절대 시댁을 우습게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날을 응급실에 갔다 왔으니 저녁을 준비하기 전에 쉬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엉엉 울자 시누이는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너무 속상해서 그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가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더 화를 내더라고요.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말에 전 오기로 밖에 나갔어요. 돈이 없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공원을 돌았습니다. 다행히 그때 날씨가 여름이나 겨울이 아니라 괜찮았어요. 혼자 놀이터에 앉아 오니까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더라고요. 속으로 시아버지 양복점에 갈까 생각했는데 그냥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해서 집에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각자 집에서 저녁을 먹는지 음식 냄새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시댁에 들어갈까 생각하다 끝까지 버텼어요. 놀이터에 앉아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 앞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당신이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죠. 응급실에 간 며느리에게 저녁밥을 얻어먹을 생각은 없다고 하셨어요. 이때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전 다시 시댁에 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결국 못 이기는 척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달래고 시누이는 남편이 달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시아버진 제가 출산할 때까지
아침밥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은 시어머니가 전담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좋은 조건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미움을 더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응급실과 제 가출 사건 이후로 저를 죽어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저를 미워했는데 제가 아들을 낳지 않았으니 더욱 명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게 계집애니까 보육원에 갖다 주고 오라고 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힘들게 태교하고 배 아파 낳은 아이를 어떻게 보육원에 버리겠어요?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엄마랑 아빠가 살아있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시댁에는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게 없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아침도 드시고 출근하다 그대로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늘로 가게 되었어요. 원래 남편하고 같이 출근하는데 남편은 그날따라 일이 많아 먼저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딸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제 유일한 버팀목이던 시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슬펐어요.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없으면 제가 누굴 보고 견디겠어요? 실제로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저를 더 괴롭히셨습니다. 시아버지의 교통사고는 저랑 아무 관련도 없는데 제 탓으로 몰아갔어요. 네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되는 일이 없어. 우리 남편도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내 남편 살려내. 살려내라고. 너 만약 내 아들도 죽이면 그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보고 욕하셨어요. 서럽고 서운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었어요. 유일한 제 편이 사라진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죽고 양복점을 문은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이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시아버지가 생각나 못 견디겠다고 남편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을 존중하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수입이 사라지니 시댁 형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취업을 준비한다고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죠. 시댁은 결국 살던 아파트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작아진 집이 너무 싫다고 불만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당장 누구라도 나가 돈을 벌어야 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 누구도 나가 돈을 벌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시어머님 본인은 몸이 안 좋아서 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한 남자를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취업을 준비한다고 도서관에 다녔죠. 결국 남는 것은 돌쟁이 아이를 키우는 저 하나였어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 제가 결국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서운했던 점은 바로 아이를 봐주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집에만 있으면서 우리 아이가 예민해서 돌보는 것은 무리라고 그 어린 돌쟁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는 누가 봐도 순한 아이였거든요. 비록 임신했을 때 예민하긴 했지만 태어나서는 한 번도 힘들게 했던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밥만 잘 챙겨주면 조용히 혼자 놀기도 잘 놀고 잠도 잘 자는 아가였습니다. 이런 아이를 딸이란 이유로 돌보기 싫다고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심지어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것도 귀찮아했습니다. 제가 마트에 출근하기 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줬고 시어머니가 집에 데리고 오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싫다고 시어머니 돈 관리를 본인이 하겠다고 제 월급을 가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돈을 버는데도 제가 월급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저는 둘째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둘째를 가졌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상황이 안 좋아서 낳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아기를 제 손으로 지우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큰 고민 끝에 둘째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첫째 때와 달리 둘째는 임신했을 때 입덧이 많지 않았어요. 전 출산하기 한 달 전까지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다행히 성별이 남자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인 둘째를 매우 예뻐했습니다. 첫째는 우는 것도 듣기 싫다고 하더니 둘째는 본인이 직접 안아서 키웠어요. 낳은 것은 전데 본인이 엄마인 것처럼 봐주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누가 봐도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원래 첫째 딸은 아빠를 닮고 아들은 엄마를 닮는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아들이 남편을 닮았다고 우겼습니다. 제 눈은 큰 편이고 남편 눈은 작은데 아들이 눈이 되게 동그랗고 예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의 눈이 남편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뭐 사실 이런 건 그냥 넘길 수 있었어요. 제가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손주 차별이었습니다. 대놓고 딸인 우리 첫째는 미워하고 아들인 둘째만 예뻐했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면서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봐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성별로 차별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직 어리니까 모른다고 쳐도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도 그러니까 첫째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일하고 집에 갔더니 첫째가 혼자 울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둘째인 아들한테만 피자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왜 그러셨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 아무리 그래도 먹는 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자애가 먹으면 살만 찌고 안 좋아. 피자를 왜 먹니? 대충 나물이나 먹으라 그래라. 벌써 이런 거 먹으면 비만 되잖아. 그러면 남자한테 인기도 없어. 우리 손자가 좋아하는 피자는 손자가 먹어야지. 어머니, 그래도 우리 지연이도 피자 좋아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철이보다 지연이가 더 말랐어요. 아직 어린데 먹는 걸로 차별하면 애들 정서에도 안 좋아요. 제가 돈 더 벌 테니까 애들 먹는 걸로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뭐? 내가 힘들게 이 나이에 네 자식들 봐주는데 그게 할 말이니? 지금 돈 번다고 유세야? 그럼 그만둬. 내 아들도 능력 좋아서 금방 취직했으니까 그만두라고. 그때 남편은 동네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에 취직했었어요. 몇 년 동안 도서관에 가더니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트에서 일하는 거 그만두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아이가 둘이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무엇보다 시누이가 그때까지도 결혼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현실적인 생활비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첫째도 챙겨달라고 하면 매번 화를 내셨습니다. 첫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다 사건이 또 터지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드디어 집에서 노처녀로 있던 둘째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선을 몇 번 보더니 결국 어떤 남자와 식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기뻤어요. 시누이라도 나가면 생활비가 줄어드니까요. 실제로 시누이는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남편과 제가 버는 돈으로 다 생활했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시누이가 결혼한다니까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 듣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뻔뻔하고 당당하게 말하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딸 결혼하니까 너희 부부가 1억을 줘라. 나는 모은 돈이 없으니까 너희가 대출 받아줘.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거라 혼수나 예물에 드는 돈이 많네. 알겠지? 네? 어머니, 1,0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1억을 준비해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제 돈은 어머니가 관리하시잖아요. 남편 월급은 제가 관리해도 우리 가족 식비로 쓰면 돈이 남는 게 없어요. 전 그래서 제 월급 모아 형님 결혼할 때 주는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뭐? 너는 돈을 얼마나 헤프게 쓰는 거야? 우리 아들이 얼마를 버는데 나한테 주는 돈? 그게 뭐 얼마나 된다 그래? 누가 보면 네가 월에 300은 버는 줄 알겠다. 겨우 100만 원 벌면서 그걸 모으라고? 말이 되는 소리래라.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신우이가 결혼할 때 1억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었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며 받은 돈은 시어머니가 관리했고 전 남편의 월급을 관리했거든요. 집에 드는 생활비는 우리가 감당했기 때문에 저는 제 월급을 시어머니의 개인 용돈으로 드렸어요. 어차피 제가 일하면서 아이들을 봐주시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은 진짜 시댁의 생활비를 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1억을 달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죠. 남편에게 말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자고 하더라고요.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도 우리가 내는데 전 너무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신우이가 그 나이를 먹고 경제활동을 안 해서 돈을 모으지 않은 게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신우이는 거기서 우리가 돈을 주면 웨딩드레스를 더 예쁜 것으로 고르고 혼수를 최고급으로 고르겠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주겠다고 확정도 안 했는데 벌써 설레발로 저러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은행에 가서 물어봤는데 대출이 1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없는 돈을 달라고 하니 할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왜 돈이 없냐면서 제게 가계부를 가져오라고 호통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히려 아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애들 학교 친구들 엄마들도 알 정도였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모임도 안 나가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제가 사치가 심하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당연히 신우의 결혼 때 1억은 주지 못했지만 눈치가 보여서 결국 300만 원을 마련해 주었어요. 우리 친정일에도 이런 큰 돈을 줬던 적이 없는데 속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과 우리 아들이 우선이었어요. 신우이 결혼식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바로 고향에 있던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리 들었어요. 원래도 몸이 안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입원했고 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고비라는 말에 전 서둘러서 짐을 챙겼습니다. 마트에도 말해서 일을 빼고 급하게 고향에 가려고 했는데 그런 제게 시어머니가 뭐란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엄마가 죽을 고비라 울상인 제게 남편 밥은 어떡하냐 하더라고요. 그땐 저도 더 참지 못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러면 국이라도 몇 개 해서 얼려놔야지. 네가 그렇게 집을 비우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니? 애들도 놔두고 가면 내가 또 돌봐야 하잖아. 너는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 어머니, 제가 놀러 가는 건가요? 우리 엄마가 아파서 지금 생사를 오간다는데 밥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편도 사지 멀쩡한 성인인데 알아서 먹겠죠. 아니면 어머니가 좀 해주세요. 그럼 되겠네요. 뭐? 아이고, 이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네.
넌 어떻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니? 아주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태도 봐라.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어머니야말로 며느리한테 왜 이러세요? 저도 이제껏 많이 참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저한테 이러세요? 우리 엄마 죽는 것도 그럼 못 보고 당신 아들 밥을 차려줘야 돼요? 전 말하다 보니 순간 화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노예처럼 시어머니에게 월급을 주고 집안일을 했는데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속에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저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러더니 본인 손으로 핸드폰을 들더니 119로 불렀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꾀병이었죠.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 때문에 화병이나 살 수가 없어 지금 죽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장 친정에 가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러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냥 친정에 조용히 가면 되는 것을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속상하고 답답한데 시어머니가 쓰러진 척을 하고 있으니 친정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니와 오빠들이 전화로 저를 재촉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야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 결국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에게 119가 곧 올 건데 내 눈으로 봐서는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본인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심정은 그냥 다 놓고 싶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죽을까봐 고향에 가니까 그럼 당신은 당신 엄마 보러 집에 오면 되겠네. 각자 엄마 챙기자고. 우리 엄마는 진짜로 아파서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거고 너희 엄마는 꾀병이라고. 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저렇게 말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전 진짜 결혼해서 한 번도 이렇게 남편에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전날이 처음으로 남편에게 심하게 말한 날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정으로 향했고 다행히 엄마는 며칠 후에 상황이 좋아지셨어요. 간신히 엄마를 살리고 정신을 차렸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은 우리 엄마가 괜찮아졌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하면서 빨리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전 일부러 시어머니의 상태를 정확하게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말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원인 불명의 두통에 시달려서 아직도 입원 중이라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딱 봐도 아픈 것도 없는데 괜히 입원하는 거였거든요. 만약 제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의 병간호랄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전 우리 엄마의 상태를 지켜본다고 하고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장 시어머니를 누가 간호하냐고 자기가 일을 그만둘 수 없지 않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2주가 흘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학교 문제였어요. 제가 친정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거든요. 또 친정에서 지냈는데 아이들도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시댁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까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도대체 아픈 것도 없는데 병원에 누워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게 그래도 시어머니가 어른이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모셔오길 바랬습니다. 이 문제로 남편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전 어차피 꾀병인 거 당신도 아니까 가서 직접 데리고 오라고 하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렇게 된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을 그렇게 싸우는데 아이들이 우리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전 순간 머리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러 병원에 직접 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이겼단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제가 왔으니까 먼저 다가갔어요. 어머니, 저랑 집에 가요. 제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제대로 못 챙겨드렸죠? 지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푸시고 집에 가서 편하게 쉬세요. 내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 안타까워가는 거야. 절대 널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알겠어? 앞으로 나한테 다신 그런 행동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는 제게 더는 참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저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 알겠다고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마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어차피 친정에 있을 때 이미 마트에 말한 뒤였어요. 시어머니에게 제 월급을 주는 일을 없애려고 했던 거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마트를 그만두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그렇다면 우리 남편의 월급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전 반대했습니다. 결국 제 고집이 이겨서 남편의 월급은 제가 관리했어요. 시어머니는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 들였던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이미 다 쓴 뒤였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50만 원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을 직접 돌보기 때문에 저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50만 원이 너무 적다고 1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월급이 300인데 100을 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더니 또 들어누웠어요. 이런 속 터지는 상황에서 제 속이 아예 뒤집히는 계기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꼼꼼한 편은 아니에요. 워낙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 밑에서 어와둥둥 자라서 오히려 허술한 면이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놀랐던 것은 양말도 제대로 세탁기에 집어넣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집안일을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옷의 빨래나 세탁도 제가 해주어야 했고 와이셔츠도 제가 다려주었어요. 어느 날 저는 그날도 시어머니와 아침부터 한바탕 하고 지친 상태로 남편의 셔츠를 빨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셔츠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은 결혼하고 한 번도 향수를 뿌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향수를 뿌리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워낙 인공적인 향을 싫어하기도 했고 남편의 향수가 있어도 까먹고 뿌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맡아도 여자향이 향수 냄새가 셔츠에서 나더라고요. 순간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촉이라고 하죠. 그제야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이 눈에 띄었어요. 남편이 양복점을 접고 새로 취업한 회사는 중소기업이었고 직원들끼리 회식이 매우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회식하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아예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제가 직접 데리러 간 적도 꽤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회사 사람들과 안면을 어느 정도 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묘하게 남편은 회식 자리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데리러 간다고 해도 끝내 거절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택시를 타고 데리러 가면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거절하길래 편하면서도 의아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혹시 회식이라고 말하고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하나 더 있었어요. 남편의 회사는 제가 알기로 주말 출근이 없는 회사였거든요. 제가 취업할 때 절대 주말에 출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동안은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턴 주말에 회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셔츠에서 향수를 맡은 그날도 주말에 일하러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회사가 이렇게 주말에 일할 게 많은 회사였어? 아니잖아.
당신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주말 출근 안 하는 거 아니었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회사에 자주 나가? 야근도 자주 하고 집에 잘 안 오잖아. 주말에 애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나도 당연히 주말엔 당신하고 애들 데리고 좋은 곳 가고 싶지. 근데 곧 승진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주말에 가서 일해야 회사에서도 좋게 보더라고.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알겠지? 고마워. 남편의 주말 출근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순간 한 번 의심하니까 그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날을 잡고 미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회식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회식 장소가 어디냐고 했더니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자라고 하더라고요. 술에 취한 남편이 걱정되어 데리러 간다고 했더니 끝까지 장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 일단 평소처럼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 동료 중 제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식을 어디서 하고 있냐고 했더니 그 동료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은 회식 날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회식하느라 안 들어온다고 했더니 본인이 더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그 동료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남편의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로 가면서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마침내 남편의 회사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열려 있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려서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무실 앞에 섰는데 굳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남편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전 아직도 이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는 합니다. 남편은 저보다 어려 보이는 어떤 여자와 웃고 있었어요. 딱 봐도 저보다 어렵고 예쁘더라고요. 그냥 회사 동료일 수도 있다고 혼자 생각하며 들어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 입을 맞대더라고요. 그걸 제 눈으로 본 이상 더 볼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들어 찍었습니다. 둘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둘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저 혼자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그 고생이 물거품이 된 거였어요. 순간 신혼 때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웠고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외도로 바람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남녀를 보면서 배신감에 몸을 부들거리고 있자 여자가 먼저 저를 발견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의 회사 동료를 꽤 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날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여자가 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자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보, 아이, 여긴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어떡해. 너무 당황스럽네. 혹시 오해한 거 아니지? 아이, 그래도 회사에 오는 거면 미리 말을 해야지. 당신 이런 사람이야? 야, 다 봤어. 이미 난 저 여자랑 네가 입맛대는 거 봤다고. 저 여자 누구야? 지금 빨리 말해. 더 험한 걸 보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 남편은 제가 다 봤다고 하자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저 여자가 우리 향해 걸어왔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당신은 누군데 유부남하고 이러고 있냐 물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 여자의 정체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자는 남편처럼 당황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당당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자기가 이 회사 사장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자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남편은 회장 딸하고 바람이 난 거였어요. 제가 이 사람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냐고 하자 이미 알고 있다고 웃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며 당장 둘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더 웃겼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그 당시에는 당황한 표정으로 오해라고 하더니 상간녀와 무슨 말을 했던 건지 갑자기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곱게 이혼해 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했습니다. 제가 왜 상간녀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이혼하면 둘은 저 없이 행복하게 살 거잖아요. 저는 그건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고 법원에 가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제가 무작정 절대 못한다고 들어놓다 이번엔 누가 나섰는지 아세요? 저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였던 저를 아주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 사장의 딸과 바람이 났다고 하니 오히려 좋아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본인 아들이 조강지초를 벌이고 딴 여자와 바람이 났다면 그 아들에게 뭐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대놓고 반겼어요. 상간녀는 저처럼 시어머니에게 대들지도 않고 남편을 조용히 내줘야 할 거라 믿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엄마가 될 사람은 부자라 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꼴도 보기 싫었고 없는 정도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제가 데리고 갈 예정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러자 손자인 우리 아들은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놈의 남아 선호 사상에 미쳐서 저러는 것을 보고 한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제가 남편의 바람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큰언니가 연락이 왔어요. 큰언니는 부자인 사업가 형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엉엉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언니는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는 형부와 저랑 셋이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이혼하란 형부의 지시를 받았거든요. 마침 그때 남편과 상간녀는 살림을 합칠 계획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서 안 나가고 버티자 돈을 제시했습니다. 얘, 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아유, 내가 5억 줄게. 이 집 팔아줄 테니까 우리 아들한테 떨어져. 우리 아들 행복하게 새 인생 살 거야. 알겠어? 5억? 알겠어요. 이혼할게요. 그 대신 뒷감당 하실 수 있죠? 내가 절대 당신들 행복하게 살도록 두지 않을 거야. 각오해. 계좌번호 남겼으니까 당장 송금하세요. 돈 확인하면 서류에 도장 찍어줄 테니까. 전 시어머니가 5억을 제시하자 기다렸다는 듯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역시 돈에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돈에 미친 사람은 아이까지 있으면서 바람이 난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5억을 받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부가 시킨 대로 행동하긴 했는데 막상 이혼하니까 너무 분했어요. 서러움이나 속상함보단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그 상간녀까지 모조리 불태우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런 저를 보고 형부와 언니는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형부의 지위를 이용한 거였어요. 우리 형부는 알아주는 투자사업가였거든요. 형부는 그 5억을 받고 역으로 상간녀의 회사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더니 형부는 본인이 아는 지인들을 동원했어요. 이 과정은 며칠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언니의 말대로 전 일단 아이들을 돌보는 거에 집중했어요. 형부가 본인을 믿고 맡겨달라 했거든요. 전 그래서 서울로 아예 이사와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단 점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았거든요. 특히 외도하면서 아예 집에 오지 않은 날도 많았습니다. 전 일부러 아빠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다고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우리 착한 딸과 아들은 제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에게 차별을 심하게 당하던 우리 딸은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더 안 봐도 된다고 하자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서울에 와서 일자리 구해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자 1년 정도 흐르고 드디어 형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 사실 형부가 알아서 하겠단 말을 들을 때 어느 결과가 나올지 몰랐거든요. 큰언니에게 울면서 그들의 인생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했어도 진짜 그게 현실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부의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부는 본인의 사업을 비밀로 접근해 그 상간녀의 회사를 파산시켰거든요. 형부, 진짜로요? 어머 세상에, 그놈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가 바라던 대로 인생이 망했나요? 남편은 그 회사의 미래 사장이 될 거라고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던 상태거든요. 저제, 그동안 마음고생 진짜 심했지? 내가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걔네 회사 완전히 망했어. 지금 마지막에 파산 맞겠다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서 빚쟁이 됐어. 아마 처제한테 연락 갈 수도 있어. 원래 사람이 급하면 누구에게나 달려들거든. 전 형부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은 제게 연락이 왔어요. 상간녀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남편은 현실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혼할 때 주었던 5억을 다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자기가 잘못했으니 제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절대 5억을 주지도 않았고 재혼할 생각도 없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신혼 때부터 온갖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억울해서 눈이 뜨인다고 했죠. 그리고 더 웃겼던 점은 시어머니와 심지어 시누이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형부의 말대로 돈이 급하니까 저한테까지 연락해서 제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결혼할 때 제게 돈을 받아갔으면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대출을 받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에 잔뜩 화가 난 저는 그런 그들에게 돈이 100억이 있어도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본성을 드러내며 저 때문에 남편의 인생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전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어머, 어머니, 저 때문에 남편 인생이 망했다니요? 조광지초랑 두 아이도 있으면서 바람 피운 건 당신 아들이잖아. 양심도 없네. 난 이제 당신네 가족하고 엮일 일이 없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평생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며 살아라. 시어머니에게 속 시원하게 말하니까 진짜 너무 좋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저렇게 말하자 돈에 미친년이라고 욕했어요. 물론 타격은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웃기고 통쾌했어요. 남편은 그 상간녀와 재혼해서 법적으로도 빚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랑 이혼하고 남편은 일반 대리에서 회사의 핵심 인원으로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형부 덕분에 인생이 망한 것을 보니 너무 통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언니와 형부에게 얼마나 고맙다고 말했는지 몰라요. 그러자 언니는 제게 오히려 왜 하루라도 빨리 말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일부러 숨겨왔었잖아요. 언니의 이런 반응을 보니 제가 진짜 이상한 시어머니와 남편하고 살았던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친정 식구들도 제게 이혼하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들으시면서 재밌으셨나요? 전 아직도 이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 통쾌해요. 그리고 이혼하고 우리 아이들도 더 안정된 상태고 저도 서울에서 일자리 구해 요즘 인생이 행복하답니다. 형부가 5억을 10억으로 돌려줘서 그 돈 덕분에 이제 앞으로 살면서 돈 걱정도 없거든요. 시어머니와 살면서 제 월급을 모조리 갖다 줬던 과거를 생각하면 헛웃음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 너무 만족해요. 여러분, 그럼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사연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 지 5시간째네요.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막막하지만 내심 이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응원을 얻고 싶어 보내봅니다. 먼저 전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 최대한 솔직하게 적어보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임신은커녕 남자친구와 손잡는 것도 부끄럽고 수줍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정상인 나이에 전 덜컥 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남자친구는 학교에서 제법 유명한 학생이었고 전 어린 나이에 남자친구가 지닌 교내에서의 인기와 명예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귀어달라고 쫓아다녔고 결국 여자친구가 될 수 있었죠. 만약에 그 남자애랑 사귀어서 이런 미래가 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연애는커녕 절대 곁에 다가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애와 관계를 가지게 된 건 그 애가 먼저 쫄랐기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하더라도 전 관계를 가지는 것에 있어선 전혀 관심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그런 저와 다르게 남자친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소 동영상 같은 것도 자주 보는 편이었어요. 제가 조금 더 현명했다면 그러한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테고 설사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방패는 철저하게 챙겼을 겁니다. 그 모든 부주의함이 모이고 모여 결국 임신이란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죠. 나 혹시나 싶어서 임신 테스트 해봤는데 계속 임신이라고 나와.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해? 당시 저는 남자친구한테 불이 나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울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임신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겁이 났고 믿을 사람이라고는 오로지 남자친구밖에 없는 것 같았죠. 그때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저를 달래주려고 했지만 자기도 떨려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부모님한테도? 그래. 말해봤자 욕만 먹겠지. 말하지 마. 멍청한 저는 남자친구가 해결책을 찾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가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저처럼 사고를 친 학생들이 일찍 결혼해선 애 낳고 사는 것을 보며 내심 남자친구도 저와 저런 미래 꿈꾸고 있기를 바랬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선택한 건 도망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에서도 얼굴을 보기가 힘들고 학교 후에 연락을 하면 자느라 못 봤다느니 바빠서 핸드폰 확인을 늦게 했다는 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연락이 엄청 느려졌죠. 불안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를 믿었습니다. 나중엔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아이의 모든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고 전화까지 꺼버리고 난 뒤에야 내가 버림받았음을 알았죠.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기분은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당시 절망감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도 여러 번 들락날락 거렸어요. 아이를 감당하기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뛰어내리자니 또 그럴 용기는 없어 눈물만 쏟다 간신히 잠에 들었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피가 말렸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이 안 돼서 온종일 멍만 때리다가 집에 와서도 혹시나 부모님에게 들킬까 방에만 숨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평생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극한에 몰리고 나니까 부모님에게 제대로 이야기할 용기가 조금씩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임신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던 날, 순간적으로 드는 충동에 전 무심코 임신에 대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식사를 먼저 하느라 교복도 채 벗고 있지 않았죠. 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그랬어? 당장 연락해라.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새파랗게 어린 게 무슨 임신이야, 임신은. 왜 그렇게 우리 속을 썩이니? 끔찍한 소리로 통곡을 하는 엄마, 그리고 핏줄이 시뻘겋게 곤두서도록 노발대발 화를 내는 아빠. 그 앞에서 전 죄인이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든 저와 함께 사고를 친 남자친구를 찾으려고 했으나 제가 남자친구와는 연락이 안 되고 심지어는 전화까지 갔다고 하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아빠는 애를 지우자고 이야기했고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어린 나이에 미숙한 정신을 가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생긴 이상 그 생명을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애 낳으면 안 될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좋은 곳에서 돈 벌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제가 잘 키워볼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하고 바보 같은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뭐? 네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아? 절대 안 된다.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애 낳는 순간 얼마나 고생길인데 네 청춘 다 버릴 거야? 애 때문에? 엄마, 아빠, 한 번만 절 믿어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안 된다고 했다. 애 낳는 순간 우린 너랑 인연 끊을 거야. 결론만 이야기해서 부모님은 당연히 제 말에 반대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우긴 탓에 아이를 낳는 것으로 합의를 받고 대신 성인이 되자마자 전 부모님과 연을 끊고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참 많이도 보고 싶었습니다. 20살이 되던 1월 1일 마지막 정으로 너랑 네 애기 살 원룸은 잡아놨으니 이제부턴 너가 전부 다 알아서 해라. 우리한텐 연락할 생각하지 마라. 라는 냉정한 말과 함께 전 아이와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 울면서 부모님이 잡아준 원룸에 들어갔어요. 분명 제가 선택한 일임에도 어찌나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한동안은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절망의 순간마다 아이가 울고 놀아달라 붙이는 통에 제대로 좌절할 수도 없었죠.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중간중간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야 했고 미혼모 시설을 왔다 갔다 하며 돈도 벌어야 했습니다. 월세 내랴 아이랑 저 먹고 살 생활비 내랴. 시설분들이 아이를 잘 돌봐주셨지만 당시 알바를 3개나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원룸은 반지하였던지라 장마철만 되면 온 벽지에 곰팡이가 슬고 습기가 가득해서 애 건강에 안 좋아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제가 버는 돈으론 택도 없었죠. TV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만큼 노력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데 왜 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쁘게 웃을 수 있는지. 힘든 순간마다 아이를 보면서 버텼지만 역설적으로 아이를 보기에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 또래의 아이들이 학교 과잠을 입고 대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볼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눈을 감고 혹은 꿈에서 내가 남들과 같은 평범한 대학생이 된 모습을 상상하다 현실을 마주하고 그 좌절과 절망감에 우울증을 앓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을 먹어도 약효나 1시간을 가지 못했어요. 그냥 반복되는 일상을 버텨야만 하는 수밖에요. 가끔은 엄마와 아빠가 보고 싶어 전화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냉정한 대답뿐이었어요. 네가 선택한 길이잖니. 어떻게든 버텨. 우리 인연은 끝이야. 한겨울 냉기보다 시린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티고 버텼던 마음 한구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부모님이 제게 그리 냉대를 하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크면선 부족하더라도 만약 남편이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딸을 제대로 키울 수 있었을 거란 생각에 딸아이에게 많이 미안했어요. 미안해, 유나야.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해서 미안해. 아이는 저 때문에 습기 찬 집에서 자라야 했고 제대로 된 장난감 한 번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원도 다닐 수가 없었죠. 전 그런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아이 앞에선 늘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늘 엄마의 손을 잡아주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 엄마가 만든 게 짱이야. 늘 반찬이라곤 김치와 소세지, 만두, 비싼 거 한번 못 해주는데도 딸아이는 엄마가 만든 음식이 최고라며 저를 지켜서 해줬어요. 어렸을 때야 과자 미운 아이들이 부러웠지만 아이가 크면서부턴 책임감이 생겨 그 어떤 일도 절 무너뜨리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저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든 우리 딸을 잘 길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딸아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일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제 몸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꼭 주물러 주곤 했어요. 그러다 세상 모르고 제 품에 안겨 잠들면 전 그런 딸아이의 볼에 입을 쪽 맞추며 다짐했죠. 엄마가 이 세상으로부터 널 지켜줄 거라고. 꼭 잘 살아서 이사도 가고 좋은 옷도 많이 사주고 학원도 보내줄 거라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나이에 온갖 고난을 다 겪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된 것이 원인이겠지만 결국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던 것도 딸아이 덕분이었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무려 16년이었습니다. 이젠 아줌마라고 불려도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은 나이가 되었고 갓난쟁이였던 딸은 쑥쑥 커서는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닐 나이가 되었죠. 우리 딸 고등학교 입학 축하해. 중학교 시절을 거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의 입학식에 가서 꽃다발을 안겨주는데 문득 제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덜컥 임신을 해서 고난의 길을 겪게 된 그 시절. 남들에겐 추억의 시절이지만 제겐 아니었죠. 그래서 부디 제 딸만큼은 아무런 풍파 없이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으면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싱글맘으로 혼자 일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20대 중반이 됐을 때부터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았고 거기서 경력을 쌓다 보니 그래도 어느 제 나이대의 다른 주부들보단
꽤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편에 속했죠. 덕분에 딸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엔 꿈도 못 꿨던 과외나 학원도 딸이 원하면 보내줄 수 있었고 외식도 자주 할 수 있었어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지라 제겐 그런 안정적인 생활이 꿈 같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회사 사장의 아들이 동등한 직급으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5살이 어리긴 했지만 사장 아들이라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같이 일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이래저래 같이 했으면 웃을 일만 있더라고요. 게다가 사장 아들 역시 저에게 관심이 있는 눈치였죠. 이 앞에 스테이크 맛있는 집 생겼다는데 같이 가볼래요? 남들한테는 평소 업무적인 것을 제외하곤 말도 잘 안 걸면서 저한테는 늘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이야기도 하고 회사도 안 나가는 주말에 뭐 하냐면서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썸 아닌 썸이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딸을 낳고 연애는 끝났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워낙 저한테 먼저 다가오는 남자들한테 대인 게 있어서 한 3번 정도 사장 아들을 따로 만났을 때 고등학생이 된 딸이 있다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사실 굉장히 떨렸어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당연히 거절당한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아, 딸이 있으셨구나. 어쩐지 음식도 잘 못 드시길래 무슨 말을 하나 했네요. 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정말 괜찮으세요? 그 사람은 제 말을 듣자마자 바로 딸이 있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며 자신은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 답변은 처음 받아봐서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젠 그 사람에게 향하는 저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사귀자마자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애 딸린 이혼녀랑 결혼을 한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하지만 아무리 서로가 좋아도 부모님의 반대는 피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 전 이 여자가 좋아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셔도 이 여자랑 결혼할 겁니다.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우한테 홀린 게 분명하다 분명해. 이보세요 아가씨. 당신 내 아들 어떻게 꼬신 거야? 제가 딸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성우 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신다면 믿긴 뭘 믿어? 당신이 부모라도 아들 내어줄 수 있겠어? 애 딸린 이혼녀한테 자식 내어줄 수 있겠냐고? 자식 있다니까 할 거 아니야.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쪽 부모님이었어도 똑같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면전에 대고 자신의 아들만을 보면서 저를 잔뜩 비난하는 말들이 오감해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의 업보였으니까요. 전 고개를 푹 떨구며 그 비난 어린 말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급기야 회사 사장님 부부는 저를 자르기까지 하면서 제가 본인 아들과 헤어지기를 바랬지만 저희는 두 분의 반대를 딛고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그 선택이 쉽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결혼을 접을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설득했어요. 당신 너무 죄책감 갖지 않아도 돼. 우리 엄마 아빠 성격이 좀 모나긴 했어도 분명 우리가 찾아와 잘해드리면 다시 받아주실 거야. 그래도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거 아닐까? 나는 그렇다 쳐도 당신은 자식인데. 괜찮아. 아이 인연 끊고 살자는 게 아니잖아. 언젠간 허락받으러 가자. 남편의 끈질긴 설득 끝에 전 결국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그런 도덕적인 문제는 건너뛰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결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사실 딸이었어요. 딸이 남편을 받아줄까 걱정이 많았지요. 역시나 결혼 전까지 잠시 같이 살게 됐는데 딸은 남편을 많이 낯가려 했습니다. 엄마, 꼭 결혼해야 해? 그냥 우리 둘이만 살면 안 돼? 나는 불편한데. 하고 묻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때론 저보다 더 딸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는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하고는 함께 할 수 있는 건 같이 놀아주거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엔 딸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선물로 해주면서 정을 쌓아갔죠. 새아빠 엄청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처음에는 낯도 가리고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더니 몇 달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딸아이가 스스로 남편을 새아빠라고 칭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가 되었어요. 딸아이도 남편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나서야 저희는 조촐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가족끼리 결혼식 아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록 큰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저 저희끼리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딸아이가 남편을 따르니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엔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와의 결혼으로 인해 본인 부모님과 연을 끊다시피 한지라 남편은 회사에서도 나와 다른 곳에 취직을 했는데 매일같이 회사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고 어느 때는 제대로 말도 안 해놓고 외박을 했죠. 당신 외박을 하건 늦게 들어오건 일 때문이면 상관없는데 최소한 나한테 말은 제대로 해줘. 계속 기다리게 되잖아. 내가 연락 없으면 알아서 바빠서 늦게 꺼내면 되잖아. 뭘 굳이 날 기다려? 뭐라고? 아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정말 번번이 이럴 거야? 이런 식의 자잘한 싸움들이 계속됐습니다. 가급적이면 딸아이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이 틱틱거리면서 무조건 제 탓을 하니 저로서도 그냥 참고만 있기가 힘들었죠. 그때마다 딸은 옆에서 엄마 아빠 그만 싸워요 라며 저희를 말렸고 그나마 딸 덕분에 싸움이 더 길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날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자연스레 도망을 가서 몰래 결혼을 할 정도로 사랑했던 마음이 점차 식어갔습니다. 2년 동안은 어떻게든 버텼어요. 과거 회사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만났을 때 그리고 짧은 연애 기간 동안 쌓아온 정을 생각했고 뒤늦게나마 새로운 아빠를 가지게 된 딸을 생각했죠. 하지만 저로서도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너무 지쳤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박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유나가 알까봐 급히 남편을 침대에 몰아넣고 묻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무슨 냄새냐고? 아이씨, 귀찮게. 왜 또 바가지를 긁냐? 나 얼른 자야 하니까 나가. 당신 미쳤어? 이젠 바람까지 펴? 누가 바람을 폈대? 증거 있어? 아, 증거 있냐고? 남편은 증거 있냐며 저를 몰아세웠고 전 입술을 꾹 다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낌새가 없던 건 아니었어요. 외박을 시작했을 때부터 종종 여자 립스틱 같은 걸 묻혀온다거나 했지만 그때마다 아무 일 없을 거라면 넘어갔을 뿐이었죠. 증거 있냐며 소리 지르는 남편을 보며 전 억울해서라도 본격적으로 증거를 잡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어요. 솔직히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 확인을 하기 전까지도 전 아니길 바랬습니다.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도 날 두고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길 간절히 바랬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한 여자였는진 영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영상 속엔 차마 보지 못할 장면이 담겨 있었고, 심지어 영상 속 여자는 유나의 과외교사였으니까요. 제게 딸아이 얘기를 하며 생글생글 웃었던 그 여자가 남편과 바람이 났단 사실은 억장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타들어갈 듯 솟구치며 자존감이 모조리 깎여 들어갔어요. 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만이 답이었죠.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고 그 전에 딸아이에겐 먼저 이혼이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다곤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 애둘러서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유나야, 엄마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괜찮아? 딸아이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긴장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만일 딸아이가 저희의 이혼을 반대한다면 저도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려 했어요. 애초에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운 것도 미안한데 매번 제 선택으로 인해서 딸만 휘둘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참 마음씨 곱고 착한 딸은 저를 외로 다독여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는 터라 더 그랬을 겁니다. 엄마가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는 거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난 무조건 엄마 편이야. 하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딸아이가 그렇게 쉽게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 마음이 편하기도 했고 언제 이렇게 의젓하게 컸는지 감개무량했죠. 딸아이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려고 했으나 만일 딸아이가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면 저 역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큰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었을 텐데 한편으로는 딸아이가 이해해줘서 다행이란 욕심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되기 직전 정식으로 저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 동안 좋지 않은 모습을 보긴 했어도 막상 남편이란 울타리가 없어지니 엄청 공허하고 허전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어린 나이부터 홀로 딸을 키워오며 어디 기댈 곳 없이 늘 모든 걸 저 혼자서 책임져야 했던지라 남편이 생겼을 때 내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힘들 때 머리 맞댈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좋았는데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흔히 연애하다 헤어지고 그때 드는 허전함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자리를 채우면 금방 사라진다고들 하는데 아마 결혼 또한 어느 정도는 그런 맥락으로 외로움을 없앨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을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더 이상 다른 남자는 없다고 확신했어요. 차라리 연애를 하면 연애를 했지 다시 결혼해서 딸아이에게 아빠를 만들고 또 부부간의 문제로 아빠를 뺏어가는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렇게 딸이 대학 갈 때까지 매일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일하고 딸 뒷바라지하는 게 제가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 믿었고 저를 위해 좋다고 생각했어요. 참 다행인 게 딸이 탈선하거나 엇나가지 않고 반에서도 소문난 모범생이어서 늘 성적도 잘 나와가지고 상대적으로 딸아이 교우관계라던가 학교 생활에 대해선 큰 신경을 안 써도 괜찮았어요. 부족한 게 많은 저에게는 그야말로 너무나 과분한 딸이었죠. 제가 키운 것보단 스스로 컸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딸한테 전 부족한 엄마인지라 가끔 딸아이가 사고 싶은 게 있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바로 사다 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며 해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 서울대학교 붙었어. 고3까지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전교 상위권 성적만 유지하던 딸은 결국 국내 최고 대학교에 최초 합격하기도 했죠. 딸아이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저 기뻐하는데 제가 오히려 주책맞게 눈물이 줄줄 나서 딸이 화들짝 놀라며 절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부모의 인생에 투영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워낙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지 딸이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게 마치 제 성공과 같았어요. 간신히 눈물을 닦고 부은 눈으로 바로 등록금을 입금하고 제대로 대학 생활하라고 노트북에 아이패드에 명품 핸드백까지 사주었습니다. 요새 애들은 다 이 정도는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한다길래 저희 딸만 뒤처지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대견스럽게도 딸은 그 똑똑한 애들이 모인 대학교에서도 늘 높은 학점을 받았고 대학교 2학년까지 성적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의 대학 가면 매학기 등록금 챙겨주려고 미리 돈까지 모아놨었는데 대학 가서도 성적을 잘 받아오는 통에 그 돈은 나중에 딸이 결혼할 때 챙겨줄 결혼자금으로 통장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죠. 어떻게 딸을 그리 잘 길렀어? 부럽고만 부러워.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저를 보거나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가면 절 보고 딸애를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깨가 잔뜩 올라갔습니다. 전 해준 게 없는데 그냥 애가 알아서 잘 컸어요. 애가 어떻게 알아서 잘 커? 엄마가 뒷바라지 많이 해줬겠구만. 아이를 칭찬하면서 가끔은 제 칭찬까지 해주셨는데 그럴 땐 정말이지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식 덕분에 호강한단 말이 이럴 때 하는 말인가 싶었지요. 정말 해준 거 없는 딸인데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을 텐데 이런 엄마를 자랑스럽게 해주니 너무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돌연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학교 차원에서 유학자금 대주면서 교환학생으로 보내주는 게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나도 신청했거든. 근데 내가 거기 선정됐어. 좋은 기회인데 나 미국 다녀와도 될까? 1년 정도만 있다 오면 된대. 미국? 그 먼 곳을? 돈이 들어도 딸이 가고 싶다고 했으면 보내줄 수 있었지만 미국이란 말에 걱정이 되었어요. 딸과 그리 오랜 시간 떨어져 본 적도 없었거니와 먼 타지에 간다는 점이 마음에 무척 걸렸습니다. 미국은 뉴스를 봐도 총기 사고며 이런 것들이 수룩한 곳이었으니까요. 엄마 딸 생각보다 강해. 나 믿고 한 번만 보내줘. 더 성장해서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올게. 응? 딸은 기어이 절 설득했습니다. 전 어쩔 수 없이 바리바리 딸아이의 짐을 쌌어요.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1년간 기러기 엄마로서 열심히 딸아이 생활할 생활비를 보내줘야겠다고 다짐하고 우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래도 딸과는 1년간 주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연락했어요. 가끔 영상통화를 하면 행복해 보이는 딸아이 얼굴에 저 또한 행복했죠. 하지만 1년이면 끝난다는 유학이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돌아올 거야? 여기서도 성적 잘 내면 교환학생 연장이 가능해서 계속 그러고 있었어. 교환학생 끝나고 한국 돌아가면 또 언제 이런 경험할지 모르잖아. 그래? 엄마 안 보고 싶어? 엄마는 유나랑 함께 있고 싶은데. 엄마 마음은 알아. 조금만 기다려줘. 알겠어. 대신 열심히 공부하고 잘 먹고 건강하게만 있다 와. 몸 조심하고. 알겠지?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딸아이 앞길을 막기 싫어서 그저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을 따져보더라도 3년이면 충분한 유학은 5년까지 지속되었죠. 그때부터는 딸아이가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 하나만 보고 버티며 살아왔던지라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얼굴도 잘 못 보고 단순한 전화 통화조차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유나야, 요즘 왜 이리 연락이 안 돼? 아, 엄마 미안해. 나 요즘 공부하느라 바빠 그랬어. 여기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 어쩌다 가끔 연락이 되면 유난 바빴다고 말했고 금방 들어갈 거야 라고 말은 하면서도 딸아이는 한국에 올 기미조차 안 보였습니다. 딸아이의 앞길은 막고 싶지 않아 오라고 재촉은 못하고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우울증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뭘 봐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놀아도 저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온 친구들이라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럴 때 딸에게 연락해보고 싶어도 괜히 제가 딸아이의 공부를 방해하는 건 아닌가 해서 연락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결국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자 억지로라도 밖에 나가 우울증이 도지기 않기 위해 노력을 했고 우연찮은 계기로 SNS를 하나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일상이 무료하고 우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SNS 하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나 보는 것만으로 좀 기분 나아진다 하더라고요. 자주 가던 동네 카페 사장의 추천이었죠. 어차피 할 것도 없었기에 더듬더듬 가입을 하고 SNS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어떤 걸 먹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사진과 함께 짧은 메모처럼 글을 작성해서 올렸어요. 절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친구 신청을 거는 게 처음엔 어색하지만 하다 보니 익숙하더라고요. 카페 사장 말대로 제 일상을 공유하고 남들이 사는 걸 본다는 것만으로도 꼭 함께 있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딸아이도 SNS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학생 시절 딸아이가 자주 사용하던 아이디를 알고 있어서 그걸 그대로 검색해봤는데 정말 딸아이가 나오더군요. SNS라도 딸아이의 일상을 볼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에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사진을 보면서 전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이 저에게 말도 없이 자식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고 결혼식까지 올린 거였어요. 결혼 앨범 사진이 SNS에 잔뜩 있었고 아이 사진, 육아하는 사진까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스크롤을 마구 내리며 다른 사진들을 보는데 딱 한 장 올라와 있는 딸아이와 딸아이 남편의 사진을 보고 순간 토악질이 올라왔습니다. 딸아이 신랑이 바로 제 전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 사진을 본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딸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 꼭 전화 달라고 문자를 남겨놓고 오지 않는 잠을 청하고 퀭한 눈으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침 딸아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느라 못 받았다면서 천연덕스레 거짓말을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끓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당장! 제 목소리에 순간 무언가 눈치챘는지 아무 말도 안 하던 딸은 작게 미안하단 말을 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 이후부터는 제 메시지도 연락도 전부 끊었습니다. SNS도 비공개로 되어 있었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하겠다고 집요하게 말하고 또 말했죠. 그러자 딸은 그제야 실토를 했습니다. 엄마가 분명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믿을 텐데 자신이 그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고요. 너 정말 그게 지금 말이니? 그렇다고 엄마 몰래
네 새아빠였던 사람이랑 결혼을 해? 너 정말 미쳤니? 딸아이는 정말 미안하다면서 면목이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그 둘이 어떻게 미국에서 만나게 된 거고 어쩌다 그런 사이까지 된 거냐 추궁했습니다만 딸아이는 더 말하지 못하고 그저 울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 이곳저곳 수소문을 했습니다. 딸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된 전말인지 들었습니다. 딸아이 친구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두 눈 부릅뜨고 말하라 하니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딸아이가 전 남편을 만난 건 유학 간 지 1년쯤 되었을 때라 했습니다. 처음엔 새아빠를 오랜만에 만났다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친해졌나 보더라고요. 마침 새아빠도 자기 대학교 근처 집에서 살게 되었다 해서 집을 오가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전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자기도 미친 짓이라는 거 아는데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고요. 아줌마한텐 절대 비밀이라고 해서 저도 잘못된 일이라는 거 아는데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의 유학이 늦어진 건 결국 전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느라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저를 그간 몇 년이나 속이며 그 짓을 해온 딸도 전 남편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미국행 티켓을 끊어 당장 전 남편과 딸이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아갔어요. 딸은 절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고 딸 옆엔 갓난쟁이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있더군요. 막상 눈으로 보게 되니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 눈물만 줄줄 흘렀어요. 딸아이는 털썩 무릎을 꿇었고 용서를 해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곧바로 달려가 전 남편의 머리채 잡아버렸고 정신없이 뺨을 날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내 딸한테 바람피고 이혼당한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내 딸한테 너 지금 그 복수하려고 하는 거니? 그런 거야? 전 남편은 힘 한 번 못 쓰고 맞고만 있었고 나도 그 옆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쏟아내야 될지 몰라 계속 그놈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이걸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해서 들어오자 상황이 종료가 되었지요. 제가 씩씩거리며 전 남편을 노려보자 전 남편은 부은 뺨을 감싸주며 말했어요. 딸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 기가 막히더군요. 이 짐승 같은 놈아, 넌 짐승이나 수식어도 아까운 놈이야. 그래, 욕해도 좋아. 다 좋아. 근데 이혼하란 말은 하지 마. 유나도 나도 서로 사랑하고 있어. 세상이 욕한다 해도 우린 사랑이야. 순간 주체할 수 없는 욕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그때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를 두고 바람 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전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전 남편이 무슨 연유로 제게 이혼을 당한 건지, 딸아이의 과외교사와 무슨 짓거리 했는지요. 그 이야기를 듣자 딸아이의 얼굴은 절망으로 변해갔고 급기야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무슨 변명을 중얼거리고 싶은 건지 옛날 일이란 말을 되뇌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정말,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용서를 비는 딸아이의 얼굴도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등을 돌리고 혼자 한국으로 와버렸습니다. 그 뒤에 딸아이와 전 남편이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전 세상과 단절된 폐인 생활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전 남편이 누굴 만나서 재혼을 하던 어쩌던 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내 딸이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도, 늘 내 편이라 믿었던 내 배에서 난 새끼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딸을 낳아 오로지 딸 하나만을 바라봤어요. 그렇다고 딸에게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저 딸이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난 지 2년.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막장 같은 일을 당한 부모가 저 말고 또 있을까요? 아마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 쓰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이런 일이 왜 제게 일어난 건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고 이 고통이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딸아이는 지금도 제게 연락을 해오고 있지만 모두 받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저는 딸아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요. 천륜이니 언젠가는 보고 살아야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딸아이 만난다 해도 딸아이의 얼굴을 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풀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얽히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주저리 사연을 쓴 것 같네요. 충격적인 이야기라 많이 놀라셨을 텐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